네, 안녕하세요. 지리와 역사를 이야기하는 지리는 역사다입니다. 오늘 해볼 주제는 일본은 백제의 2층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뚱딴지 같은 소리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역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온 데에는 이제 2010년에 백제 유민인 예군이라는 사람의 묘지명이 이제 중국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2011년에 이 내용이 이제 학계에 보고가 되면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일본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게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일본이라는 국호는 701년 다이오 율령이 제정되었을 때쯤에 이제 처음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어 왔었는데, 그보다 앞선 678년에 예군 묘지명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게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 내용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경 5년 광군이 본번을 평정하던 날, 일본의 남은 백성들이 부상에 의거하여 주사를 피하였고, 풍곡에 남은 백성들은 반도에 의지하여 굳게 저항했다. 그래서 이 예군묘지명이 처음에 발견되었을 때는 여기서 나온 일본이란 표현을 오늘날의 일본의 국호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런데 한 일본의 학자가 여기서 나온 표현들은 국호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일본은 백제, 부상은 일본, 풍곡은 고구려, 반도는 신라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내용이 거의 정설처럼 굳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 부상 풍곡 반도가 과연 백제 일본 고구려 신라를 각각 지칭하는 표현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본 부상 풍곡 반도 중에 먼저 이제 부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부상은요, 중국 전설 속에 등장하는 해가 떠오르는 나무를 뜻하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산해경에 나와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곡 위에 부상이 있다. 10개의 해가 목욕을 하는 곳이며 흑치의 북쪽에 있다. 물 가운데에 있고 큰 나무가 있는데 9개의 해가 가지 아래 있으며 하나의 해가 가지 위에 있다. 지금 이 부상은 해가 떠오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쪽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일본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부상약기라는 일본 헤이안 시대 때 사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선 시대 때 조선 통신사들이 일본을 방문했다가 돌아와서 쓴 사행록으로서 부상일기, 부상록 과 같은 책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본을 나타내는 표현이 맞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상이란 표현이 한반도의 고대 국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사용되기도 했거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소정방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정림사지 5층 석탑에다가 적어놓은 당평백제 국비가 대표적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 백만이 번개처럼 일어나고 바람처럼 날려 앞에서는 반목을 베다가도 물러나서는 부상을 베어버려 얼음은 해에 녹고 잎은 가을 서리에 부서졌다. 여기서 이제 부상이라는 표현과 반목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백제가 멸망한 660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당나라는 백제를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이제 고구려를 공격하는 여당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는 반목은요, 고구려를 뜻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의 부상은 이제 백제를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상이라는 표현이 또 다른 한반도의 국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거든요. 그 내용은 삼국유사에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버풍대왕께서 자극전에 앉아 부상의 땅을 굽어 살피며 말하시길. 여기서의 버풍대왕은 이제 신라의 버풍왕을 뜻하는 거라서 삼국유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상은요, 신라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상이라는 표현은 중국 동쪽에 있던 나라들인 백제, 신라, 일본 등을 두루 나타내는 표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풍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풍곡과 관련된 내용이 북제서에 있기는 한데요. 그 내용이 사실 의미가 없긴 한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궐은 북에서 내려와 앞에 진을 쳤다. 동쪽은 분하를 근거하였고 서쪽은 풍곡에 미쳤다. 돌궐의 서쪽에 있는 어떤 풍곡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한반도나 일본 열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풍곡과 관련해서는 추론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풍곡에 대해서 학자들이 어떻게 추론을 하냐면요, 단군 신화를 보게 되면 환웅이
풍백, 우사, 운사를 데려오잖아요. 그 중에 이 풍백과 이제 연관을 지어가지고 풍백이 이제 기성과 연결이 되어서 기자조선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굳이 뭐 기자조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고조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고구려가 이제 왕검성이 있던 평양의 수도를 옮기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고조선의 후예인 고구려를 풍국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고조선의 준왕이 마한 지역으로 오게 되거든요. 근데 백제가 마한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풍국을 백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풍국과 관련된 주장 중에 이제 고구려와 백제를 풍구라고 불렀다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찾아봤었는데 풍구와 관련된 내용은 못 찾았고요. 청구라고 불린 적은 있었습니다. 이 청구는요, 일반적으로 중국의 동쪽에 있는 나라를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됐거든요. 그 내용은 이제 산해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청구국은 군자국 북쪽에 있는데 그곳 사람들은 오국을 먹고 비단을 입으며 그곳 여우는 네 다리에 9꼬리가 있다. 지금 이 내용은 산해경의 해외 동경에서 나온 내용이라서 이제 동쪽을 뜻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청구가 이제 고구려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영계소문의 아들 천남생 묘지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황제가 청구를 밝게 비추어 그 지극한 정성을 밝히셨으며 남검과 남산의 죄를 살피시고 천둥 번개의 위험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이 청구를 백제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경우가 존재하거든요. 그 내용은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군의 동생인 예식진의 묘지명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용감함과 의연함은 자태가 되었고 충직함과 순우함은 성품을 이루었다. 창해에서 명성을 달렸고 청구에서 충절은 본받을 만하였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풍구를 고구려 백제로 불렀다라는 이 일본 학자의 논문을 직접 한번 읽어 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근거 자료로 하고 있는 내용들은 풍구가 아니라 청구였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저는 산해경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기라든지 진서라든지 아니면 사기정의와 같은 그러한 사서에서의 청구로 쓰인 내용들을 이렇게 인용을 했고요. 그리고 청구가 고구려 백제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됐다는 내용은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천남생 묘지명과 예식진 묘지명을 근거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풍구와 청구는 같기 때문에 풍구는 고구려 백제를 나타내는 표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 풍자가 같고 그래서 풍곡은 풍구와 같은 의미를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역사적 지식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풍구가 왜 청구랑 같은 건지 이거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진짜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되는 건데 논문에서도 왜 풍구가 청구인지에 대해서 잘 안 나와 있어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반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반도는요 3000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는다는 중국 전설 속의 복숭아 나무입니다. 그런데 예군묘지명에서 쓰인 반도는요 소반반자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반도는요 설일반자에 이제 복숭아 도자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나무가 다른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소반반자랑 설일반자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예는 멀리 가지 않고 우리나라의 지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서울 서초구에는 이제 반포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반포동의 한자는 소반반자의 개포자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반포동의 순 우리말은 서리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서리반을 사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서리반과 소반반을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오늘날 반포동의 한자가 소반반자의 개포자를 쓰는 그러한 한자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반반자를 쓴 반도와 서리반자를 쓴 반도가 같은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반도에 대해서 이제 논형이라는 책에서 잘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해 가운데 도삭이라는 산이 있는데 큰 복숭아 나무가 있어 그 굽어서린 모습이 3000리나 된다. 이 반도를 한반도의 고대 국가로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천남생의 동생인 천남산의 묘지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엄은 부삭의 나루에 이르고 힘은 반도의 풍속을 제어했다. 지금 고구려가 반도의 풍속을 제어했다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삭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삭의 부자는요, 앞서 소개한 이 부상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삭의 삭자는요, 앞서 이제 논영에서 나왔던 반목이 있다는 도삭이라는 곳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눈치 빠르신 분들은 파악을 하셨을 수 있는데, 논영에서 나오는 도삭의 삭자랑요, 천남산 묘지명에 나와 있는 이 부삭의 삭자는 다릅니다. 일단 논영에서 나왔던 도삭은요, 법도도에 이제 초화도삭자를 썼거든요. 그런데 천남산 묘지명에서는 노삭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삭자를 쓴 도삭이 쓰인 내용을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예가 이제 사마천이 쓴 사기에서 중국의 전설 속의 인물들이죠, 사망 오제 중에 그 오제에 속하는 전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욱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부분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유등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교지에 이르며 서쪽으로는 유사에 이르고 동쪽으로는 반목에 이르렀다. 지금 조금 더 보긴 해야 되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이 반목이라는 한자가 여기서도 이제 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해외경에서 말하기를 동해 가운데에 산이 있는데 이름을 도삭이라고 한다. 위에 큰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그 굽어서린 모습이 3천리나 된다고 한다. 지금 앞서 소개해드린 이 논영에서 나온 이 도삭과 방금 본 사기에서 나온 이 도삭의 내용이 같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목은 결국에는 이 반도를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걸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와 반목, 이 두 단어도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았을 때 이제 부삭, 그러니까 부상과 도삭은요, 중국의 동쪽 전체를 뜻하는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도삭이 있던 반도는 신라가 아니라 고구려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은 사실 오늘날의 일본의 국호로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일본은요, 660년에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일본으로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던 중에 재미난 논문을 찾아봤는데요. 일본에 일본서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서기에서 인용된 사서들 중에 일본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사서들이 존재하거든요. 그게 이제 일본국이, 그리고 고구려 승려 도연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 일본세기입니다. 이 두 책은 이제 원본이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사실 알 수가 없지만, 이 일본 서기에서 인용된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 내용의 대부분이 백제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이라는 표현이 백제의 이칭으로 쓰였을 확률이 높다라는 이제 주장의 내용이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재밌게 보고 좋아하는 유튜버 분께서 일본과 홀본, 그러니까 졸본이 같은 표현이다,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어요. 홀본, 그러니까 졸본은 추모, 그러니까 주몽이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홀본을 위서에서는 흘승골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흘승골성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홀본은요, 해본이 되는 거고요. 그 해를 한자로 바꾸면 일본이 된다, 이러한 내용을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굉장히 좀 재밌는 주장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뜨거운 주제였던 것 같은데, 이게 마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고 넘어가게 된다면 앞서 얘기한 이 풍곡도 풍백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내용도 사실 허무맹랑한 주장에 불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족한 사설을 이제 추론을 통해서 하는 재밌는 어떤 작업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을 좀 취합해서 보면 이제 일본은 백제라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부산과 반도는 중국 동부에 있던 나라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여왔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일본과 풍국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게 존재하지 않았고, 이 표현들이 어디를 지칭하는지는 추론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이제 매칭을 한번 해볼게요. 반도는 앞서서 이제 고구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풍곡 같은 경우는 이 예군묘지명이 몇 년도의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예군묘지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660년에 발생했던 백제 멸망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660년에는 고구려는 멸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풍곡은요, 백제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부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본이 백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백제가 백제에 의거하여 주사를 피할 수는 없거든요. 백제는 아닐 것이고, 그 다음에 백제를 멸망시킨 당사자는 신라예요. 그런데 신라로 가서 주사를 피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신라도 아닙니다. 그러면 부상은 일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았을 때 예군묘지명의 내용은 이렇게 되겠죠. 현경 5년 광군이 백제를 평정하던 날 백제의 일부 백성들이 외에 의거하여 주사를 피하였고 백제의 일부 백성들은 고구려에 의지하여 굳게 저항하였다. 그러니까 이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이 백제의 유민 세력들이 일본과 그리고 고구려에 의지해서 이제 저항을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군이라는 사람은요, 동생 예식진과 함께 의자왕을 당나라에 넘겼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천하의 몹쓸놈이죠. 그런데 예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저항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당나라가 이 저항 세력을 평정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뒤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일만의 기병이 들판에 뻗치니 개마와 더불어 먼지를 일으키고 일천의 배가 파도를 가로지르니 원사에 의지하여 물 많은 곳을 어지럽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백제 유민 세력이 이 당나라에 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라고 불린 세력은 외에 의지해서 외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후에 외와 합쳐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구당서와 신당서에 잘 나와 있거든요. 먼저 구당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국 사람들은 외국의 별종인데 그 나라는 해가 뜨는 가장자리에 있어 일본으로 이름을 정하였다. 혹자는 말하기를 외국이 스스로 그 이름이 아름답지 않다고 싫어하여 일본으로 고쳤다고 한다. 혹자는 일본은 옛 소국인데 외국의 땅을 병합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내용이 신당서에 있기 때문에 신당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외라는 이름을 싫어하여 일본으로 고쳤다. 사자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라가 해가 뜨는 곳과 가까워 이름을 고쳤다고 한다. 혹자는 말하기를 일본은 소국인데 외에 병합되어 그 이름을 씌웠다고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이 일본이라고 불렸던 백제의 일부 세력이 외에 의지하여 이제 백제 구흥 운동을 벌였는데 결국 실패를 하게 되었고 결국 외로 건너가서 외와 병합해서 오늘날의 일본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은 백제의 2층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사실 제가 지금 오늘 사료를 몽땅 붙여놔서 보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일본과 풍곡을 추론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다들 대단하시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초창기 때 온조해형 비류는 한반도에 없었다 편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추론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그런 또 추론을 하는 컨텐츠를 다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 온조해형 비류는 한반도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사실은 제가 처음에 추론했던 내용과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왜 비류가 요서 지역에 있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기가 애매해진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추론했던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 백제의 2층과 관련해서 온조해형 비류는 한반도에 없었다라는 내용을 보완하는 그러한 컨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긴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